100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을 친견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얘기가 터졌을 경우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쪽이 더 계율적이고 깔끔하게 사는 원칙주의자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었고, 이쪽은 약간 느슨한,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몰라. 근데 야사가 보니까 충격이었대.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양쪽에서 장로 4분씩 해서 장로회의를 연 거야. 8명이 뭐라고 했냐면 만장일치로 이건 정법이 아니고 비법이다. 이 10가지는 비법이다. 이거를 근본분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불교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행적, 그리고 인문과 정신을 아우르는 그러한 삶의 쾌적,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는 꼭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근본분열의 원인을 야사의 14라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했었어요. 야사라고 하는 분이 10가지 논점을 제기하면서 또 동쪽 교단에서는 그게 이제 관행으로 허용이 되고 서쪽 교단에서는 허용을 안 됐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야사의 14 이런 거 잘 못 외웁니다. 우리가 한 10개 정도 되면 용량의 한계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경점, 이지정, 타취락정, 주처정, 수의정, 구의정, 생화합정, 사루가주정, 무연좌구정, 이 정도 오면 못 외워도 뭐 정당합니다. 그다음에 금은정까지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103페이지에 정리는 제가 잘 해놨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그 당시 스님들의 생활상과 관련돼서 조금 유연성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승단이 쪼개질 정도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 99년, 2000년 이때쯤에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관점이 바뀌는 거지, 무슨 사소한 이런 행동 아니면 사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바뀝니까? 라고 돌아가신 목정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이 깨지는 건 사소한 걸로 깨진다. 사소한 게 누적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도 깨질 때 보면 언제나 성격 차이예요. 큰 사건이 있으면 살아보면 큰 사건이 있으면 화해가 되는데 자잘한 걸로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방을 쓰는 부부가 각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온도 아니면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성격이 이상해요 이런 거 아니고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다르면요 진짜 그 힘듭니다. 누구는 뭐 12시까지 있어야 되고 누구는 9시만 되면 머리만 되면 자고 뭐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불 시간이 다르면 같은 절에 살 수가 없어요. 수행 방식이 다르면 같은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시간, 그러니까 공양 시간이라든지 예불 시간이 다르거나 이런 생활 풍습 조그만 거, 사소한 거 그게 깨진다는 게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근본 분열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10가지 사소한 10가지 가지고 깨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뒤에 나오는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천이 마하데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그 스님이 포살일에 저 5가지 얘기를 꺼내요. 오사는 5가지 조항 이런 뜻이에요. 5가지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야사는 10가지를 걸었던 거고 야사의 14, 대천의 오사 이렇게
저게 이제 이부 종윤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저 5가지가 뭐냐면 아라한이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하는 그 5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게 초기 불교 그다음에 부파불교에서는 이상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목적. 그런데 그 아라한은 진짜 완전할까? 불완전하지 않을까? 그 논점이 붙은 거예요. 그 논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사의 14로 근본분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내용이고 이걸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보편설입니다. 보편설이고 이거는 약간 소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에 저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저거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은 어떠냐.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은 아니구나. 벌써 성철 스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몽중이력, 화두를 꿈속에서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왜? 꿈속은 사실 현재의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은 그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수행을 하신 분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점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저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게 아라한은 완전하냐? 근데 저 대천이 말하는 아라한도 문제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달으면 진짜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불완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행복에서 완전한 거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몰라요. 부처님 같이 그렇게 되시는 분은 몰라도 아라한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 어디 총구석에 사는 아라한이야.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깨달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안 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늙어서 죽나? 안 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붓다같이 되는 거하고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 아라한은 사람이 행복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승불교에서는. 붓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 중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초기 불교하고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라한은 불완전하다라는 게 대천의 주장이에요. 그냥 행복에 있어서만 안전한 거지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지 현상에서는 불완전해요. 아라한에게 누가 뒤에서 짱돌을 던지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누가 뒤에서 짱돌을 던졌는데 아라한이 이렇게 하다가 오호 이러면서 피할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가지 논점을 주장을 해요. 대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논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아라한의 완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라한도 불완전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인트가 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라한이 불완전하면 아라한 말고 또 다른 이상인격이 제시가 돼야 되겠지. 더 완전한 이상인격.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의 보살로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붓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논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여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약간 이게 좀 이게 19금도 너무 센 19금이라서 저는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얘기를 해줄까? 해주지 말까?
첫 번째 건 일단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는 무지예요, 무지. 아라한도 무지하다. 네, 무지하다.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냐면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이 됐는지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대. 내가 아라한이 됐어. 근데 내가 아라한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자기가 됐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을까? 그래서 대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도 지가 아라한 된지 모를 수도 있어. 이 문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라한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열반했어. 입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아니요?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실제로 오분향내를 보면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는 게 있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과 연결돼요. 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유예. 그러니까 내가 아라한이 된지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아이씨 내가 그때 아라한 됐었네. 내가 아라한 아닌 줄 알았는데 나 그때 아라한이었네. 그게 유예예요. 그게 유예예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소급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불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불완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자격,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격에 대한 부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잊어버렸어. 아니면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언제가 잊어버린 시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내가 찾았을 때 잊어버렸어. 하지만 사실 잊어버린 시점은 그거보다 앞으로 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내가 인지한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 봐봐. 내가 3시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4시에 쓰려고 딱 보니까 없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 시점에 잊어버렸어? 이 시점에 잊어버렸어요? 3시에 잊어버렸지? 네. 그렇지? 네. 근데 이 사람이 3시 반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렸다고. 맞아요? 그럼 스마트폰이 그 사람한테 있어? 없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알딸딸한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는 얘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3시에서 잊어버렸는데 4시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4시에 내가 스마트폰 잊어버린 걸 자각하는 순간 아이씨 거기에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평안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부터 불안해질까? 그러니까 인식할 때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존재는 인식과 무관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밥 먹다가 밥풀을 하나 붙이고 있었는데 자기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오만 쏘댕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걸 함부로 지적을 못 하거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친한 사람 아니면 지적 못 하거든.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이게 언제부터 됐대?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몇 번을 쏘댕겼는데 뭔 개망신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사람이 경직되지. 이거 봐라, 진지하게 말을 해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런 유해 문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탈영입이라고. 탈영입은 뭐냐면 아라한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인지 몰라. 야, 너 아라한이야. 내가 아라한이야? 이렇게. 내가 아라한이라고? 그전에는 아라한인지 몰랐던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고지해 줄 때만 나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아라한이 전멸했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누구도 고지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지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선종에서 인가 받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져요. 인가를 꼭 받아야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로 증명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됐느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객관적 잣대가 없는 내면의 수행과 관련된 행복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객관적 잣대가 있으면 정확하죠. 사건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야. 아라한도 불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도 불완전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대천오사의 초점이에요. 대천오사의 초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인선고기. 대천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삶은 괴롭다. 그 사람이 아라한인데.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라한도 괴롭습니까? 아라한도 괴롭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몰라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대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은 행복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거기 매몰돼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를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저도 늘상 저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피곤하다. 그리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건 고통이야.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부정적 사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편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일이 치밀해지지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해요. 미리 출발해라. 뭐 차 같은 거 하면 중요한 일은 미리 출발해라. 다 이렇게. 왜?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길이 막히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큰 일은 다 미리 출발해라. 그게 부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잘 될 거야. 뭔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 유비무환을 못 해요.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했을 때 완성도가 일이 훨씬 높아져요. 훨씬 높아져. 그래서 저는 부정적 사고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를 해서 부정적 속에서 살자. 이게 아니고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가자. 가장 이제 긍정적 사고의 문제는 긍정적 사고에 매몰돼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미 끝났는데 그걸 뭘 탓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냥 이번에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일본 사람은 그거를 꼭 지적을 한대.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세밀하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덕으로, 그러니까 정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고. 그래서 기차 같은 데를 타면 그런 거죠. 시트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 한쪽이 함몰됐어. 이러면 내가 내릴 때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 청소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앉아온 상황이고 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앉았어. 근데 내가 그걸 귀찮게 뭐하러 얘기해? 그리고 누군가 고치겠지? 라고 하면 1년 내도록 안 고쳐지는 거죠. 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빠지니까. 내가 조금씩 피해보고 빠지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걸 찾아가서 얘기를 한대. 진짜 일본 사람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성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계속 고치려고 하는
그러면서 좀 더 완벽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참는 문화 때문에 조금씩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것 때문에 인지되지 않으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열심히 신고를 했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신고를 했는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과연 정의란 뭔가 그걸 지적하는 게 맞는지 지적하지 않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고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런 식 사고가 부정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치겠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평생을 살 수는 없거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일단은 좋지만 싸우면 무조건 이기래요. 그게 불교식 사고예요. 되게 재밌는 사고예요. 무조건 이기래. 이긴 사람은 화해할 수 있대. 진 사람은 화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면 손도 못 내밀어. 손도 못 내밀어. 그래서 할 거는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면 이게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인선고기, 5번째 도인선고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괴롭다라는 것을 반조하면서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현실에 대한 문제하고 자기 반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깨달음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게 이 도인선고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걸 말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옛날 사람들 진짜 솔직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알아 하니? 막 너무 너무 집중도가 좋아지는데 바람을 잡아주니까. 스토리를 2부 종료 내내 나오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네, 그대로 해줄게. 대천이 하루는 그 사람이 아라한인데 자기 상자한테 옷을 빠르락 했대. 옷을 빠르락 했는데 속옷에 뭐가 묻어 있더래. 그래서 아라한도 이런 게 됩니까? 이렇게 상자가 물어봤대. 그러면 좀 빠르라고 하지를 말든가 자기가 빨든가 그게 몽정에 대한 문제예요. 몽정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라한도 몽정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논점의 최고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이거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감정을 완전히 떨칠 수 있느냐? 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속에서 유혹을 받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꿈속은 통제가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성철 스님 얘기했었잖아요. 성철 스님은 꿈속에서 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대천은 꿈까지 어떻게 통제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당신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다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이게 껄끄러운 얘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너무 서로 간에 다 껄끄러운 얘기인데도 쉽게 말을 한다는 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안 그러면 감정적인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인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장자 대종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 내편 대종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여기 깨달은 사람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이상인격입니다. 진인, 진인, 시인, 신인, 도인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진인이는 꿈을 안 꾼대. 성철 스님하고 같은 관점이에요. 꿈이 없대. 왜? 그 사람은 생각이 균일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서 이렇게 수행이 잘 돼서 깨달은 사람은 수행이 이게 뭐야 흔들리는 생각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야 꿈을 꿀 건데 꿈 자체를 안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관점을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꿈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처리를 하냐? 그거는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무의식 영역인데. 네, 무의식 영역인데. 그래서 이 논점이 붙어. 이 논점이 한번 붙는다고요. 중국에서도 이 논점이 붙어요. 진짜 이해가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관점을 위진남북조 시대 때 얘기한 사람이 한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장자를 주석할 때 이 관점을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깨달은 사람이나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감정이 없대. 인간의 오용락 같은 게 없대. 탁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어때?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필 진짜 이 이름이라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도울필자인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연대를 한번 봐봐. 23세 죽었어요. 그렇잖아. 만 23, 일반 나이 24세 죽었어요. 24세 죽었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대단한 천재예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정치판에서 까불럭거리다가 머리 믿고 찝쩍대다 죽었어. 그래서 머리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주역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역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거고 노자주라는 게 있어요. 주석을 붙였어요. 노자라는 책에 주석을 붙이고 노자주가 유명한 것만 수천 종류가 있어요. 동아시아에 수천 종류가 있어요. 뭐 율곡 같은 사람도 그런 걸 썼었어요. 순원이라는 책이 율곡이 주석을 한 노자주예요. 그런 건 다 껌이요. 저게 사람이 200년대 사람이잖아요. 200년대. 그러면 한 1800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략 그냥 대충 잡아서 동아시아 전체 노자 주석 서열 1위가 이 사람 책입니다. 저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 책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 야, 진짜 대단하지? 대단하지? 이게 진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한가까지 와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대 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주역주도 이 사람 주석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이 북송시대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천의 역전이라고 하는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천은 호예요. 그리고 남송시대 때 주희가 주역본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주역전이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 걸 못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역 계열에서는 지금까지도 서열 3위예요. 참 머리 좋지. 삼국지에 보면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왕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삼국지 연의 소설책 아닙니다. 역사책 진수의 삼국지라는 진짜 역사책이 있어요. 소설책은 명나라 때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제목만 같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필이 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은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딱 균일한 얼어붙은 호수물 같이 딱 그대로 부동이야. 이게 하한이 장자설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해. 그랬더니 왕필이 웃기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도 감정은 있어. 단지 감정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그 사람을 장애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 아세요? 저게 백장야오라고 백장산에 가면 요 시대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이 얘기의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당나라 때 백장회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면 저 맨 뒤에서 노인 양반이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저도 그 백장사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진짜 총구석입니다. 진짜 총구석. 근데 법문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대중들이 쫙 모이는데 거기서 맨 뒤쪽에 언제나 노인이 한 명이 이렇게 있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법문이 끝나고 나니까 좀 스님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다. 자기가 여우래. 영감인데 여자도 아니고 영감인데. 근데 더 웃긴 건 전생에 이절 주지였대. 주지였대. 그래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 손든 놈이 나쁜 놈이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런 순환론에 떨어집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불락인과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여우가 됐대. 여우가 됐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스님이라면 답을 알 것 같다. 내가 뭘 잘못 말했는지. 스님이 답을 한번 해줘봐라.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불매인과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아. 장애되지 않아. 뭔 뜻인지 아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봐봐. 이거 제가 한절에 살 때 제 방이 여기 있었고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강당 같은 공간이에요. 진짜 화장실 그지같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언제나 싸고 잡니다. 왜? 너무 멀어. 화장실이 너무 멀어. 뭔 뜻인지 아시잖아. 네. 물론 뭐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싸고 자도 잘 때 또 몇 번을 같이 해요. 왜? 이미 상태가 심각하니까. 하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 그래서 그랬는데 하루는 이게 사람이 1년에 몇 번은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밤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머니까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정신 차리고 불 켜고 이러면 이게 정말 참게. 그래서 그냥 졸면서 갔다가 오려고. 나는 저 지리를 정확하게 아니까. 저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졸면서 가다가 어떤 놈이 상을 펴놔가지고 거기에 정갱이를 쪘는데 진짜 억소리도 안 나고 꼬꾸라져가지고 내가 졸면서 걸어가다가 상에 받고 억소리도 안 나게 꼬꾸라져서 누가 옆에 와서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 좀 덜 아픈데 혼자서 구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게 인생인가? 뭐 이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을 켜보니까 여기에 상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원래는 상을 깔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 뭔 행사를 하고 안 치웠는가 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행사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치웠다 깔았다 귀찮으니까 그냥 하루 냅둔 거고 나는 거기에 걸린 거지. 설마 제 정갱이를 나가게 하려고 깔았겠어? 그렇게 해서 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을 켜면 이 장애물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가니까. 이게 불매인과예요. 불락인과는 요거 자체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끊어내는 거고 그 뒤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불락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매인과는 감정은 감정대로 있어. 단 그 감정이 나를 크게 위협하지 않아. 그 감정을 타고 가는 거죠. 감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임재 스님 그 이야기에 보면 임재 의원 스님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당신 선생이 돌아가셔요. 당신 선생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당신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막 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상을 오잖아요. 문상을 와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슬픕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울어요?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덤덤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덤덤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임재스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한참 이거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한참 이렇게 울다가 옆에서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이렇게 되게 옛날 사람 재밌지 않아요? 울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되나? 이게 분위기 파악해서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걸 그때그때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임재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슬픈데 어떡하나? 그 얘기는 뭐냐면 거울과 같다라는 게 선종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울은 이쁜 사람이 오면 이쁜 사람을 비춰주고 그다음에 못생긴 사람이 오면 못생긴 사람을 비춰주고 남자가 오면 남자를 비춰주고 도둑이 오면 도둑이를 비춰주고 그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끝나면 끝.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도 그때 생겼을 때 생기고 없어질 때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폭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멈출 수가 없지.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동안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왕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군자는 쉽게 말해서 진인은 밤에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꿈은 꾸지만 그것에 장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관점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여소유라고 하는 건데 남은 유혹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논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라한도 문제성은 존재해. 그러면 아라한이 최종 이상인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상인격이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시작은 사실 이런 데서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저도 아라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의심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해드렸잖아요.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인물이 좋아지고 인물이 바뀌겠습니까? 수행해서 깨달으면 얼굴이 장동건이 되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까? 머리는 좋아질까? 똑같아요. 정답은 똑같아요. 그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똑같아요. 얼굴이 안 바뀌듯이 지능도 안 바뀌어요. 단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천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가 나뉘게 됐다. 이부종윤전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생활상에서의 문제. 그게 야사의 14입니다. 생활상의 차이 때문에 결국 깨졌다. 왜 이혼했습니까? 이랬더니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성격 차이입니다. 여기는 성격 차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왜 깨졌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성격 차이는 사소한 거고 관점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둘 중에 성격 차이라는 사소한 게 문제가 될까? 관점이라고 하는 큰 게 문제가 될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게 누적됐을 때 오히려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된대. 그러니까 싸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큰 싸움이 하나 벌어지면 안 보거나 화해되거나. 근데 사소한 게 계속 가족 간에 누적되잖아요. 이거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사의 14 말고 대천의 5사라는 것도 있었고 이 대천의 5사에는 뭘 볼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아라한의 관점이 흔들린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인간을 감정을 용인하려고 한다. 감정을 용인하려고 한다. 인간의 감정을. 감정을 용인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비관세음 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감정적인 걸 가지고 살살살살 이제 구제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원래 동물에서 진화한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진이라고 하는 청나라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존재했던 거고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나는 하늘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따르고 성인을 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에 충실해가 되는 거죠. 단 감정에 충실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장악해서 잡아먹으면 안 돼. 그 감정을 내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천의 5사. 그 다음에 대승불교과의 연결점까지.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진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선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쪽에 경도되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대단한 정복군주가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들을 전부 그 지역에다가 이식시키는 세계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무진장한 강국입니다. 어떤 놈이 여기까지 군대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를 한 방에 깹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인도랑 충돌하기 시작해. 인도에서는 인도 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알렉산더를 막는 일이 벌어져요.